아래층 이웃 타일러는 동네의 문제아들을 모두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 바깥 지하에 있는 타일러의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맥주캔을 마셨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내가 들어가려던 순간 문을 닫았다. 이것이 나와의 첫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이제 내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괴롭힘 대상이 되었다. 나는 문을 밀쳐 열었다. 저 문을 닫아 라고 우두머리가 공격적으로 명령했다. 난 여기 산다고 라고 나는 외쳤다. 그들은 욕설을 하며 소리치며 나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우리 집으로 향했다. 위협적인 무리를 피해 다행이었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더 불편한 일들이 닥쳐올 것만 같았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후 더 난폭한 아이들 무리가 나를 가로막았다. 그들 중 일부는 찰스 디킨스 소설 속 거지들 같았다. 나는 현관문에 다가가려 했지만 그들은 나를 창녀라고 부르며 비슷한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했다. 그들은 나와 자전거를 함께 밀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문을 부수려고 바깥에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발로 차기 시작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은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거의 파티가 끝난 뒤였다. 구청 역시 평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직 존만이 관심을 가진 것 같았다. 당신아는 그의 동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 늘 기쁜 듯했다. 괜찮아요?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래층 이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존은 타일러로 인한 나의 어려움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진지해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돌아가면 그 사람을 처리할게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줄게요. 그가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이 나를 안심시켰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도와줄 사람이 생겼으니까. 어쨌든 그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다. 어느 날 오후 큰 파티가 한창이었다. 아이들이 마치 파리 때처럼 타일러의 집 출입구로 오갔고 맥주캔을 들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두들겼다. 나는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 집에 머물렀고 아래층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지 걱정됐다. 소음이 너무 심해서 마치 폭파 현장이나 건설 현장 위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벽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뚫렸을지 상상이 될 정도였으니까. 나는 침실에 웅크리고 있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어서 앞방의 베이 윈도우로 가서 고개를 숙인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엿보려 했다. 발각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가구가 부서지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오후 내내 계속되었다. 난 집에 갇힌 채 구청에 보낼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이 모두 떠나간 후 밖으로 나가보니 타일러의 앞문 창문이 부서져 있었고 큰 구멍이 나 있었다. 그 피해의 증거였다. 구청이 문을 닫기 전에 급히 달려가 긴급이라 표시한 봉투를 투입구에 넣었고 그날 중에 확인되어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랬다. 다음날 아침 목소리가 들렸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타일러가 두 남자에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이제 존이 그를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아래층 집으로 들어갔고 큰 소독 용기와 다른 청소용품, 도구들을 들고 왔다. 그 집이 어떤 상태일지 궁금했다. 벽에 구멍이 몇 개나 났어요? 물었더니 한 사람이 벽이요? 벽이라고는 없는데요? 라며 웃었다. 존은 떠나 있는 동안 월요일과 목요일 밤마다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사이에는 항상 흥분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가 일하고 있는 독일 마을과 호텔,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곳이에요. 멋진 풍경과 예스러운 건물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빨리 돌아가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늘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든 게 괜찮은지 물었다. 나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그가 바라는 대로 전화를 받기 위해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와 통화하는 것이 그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았다. 너무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가 말했다. 내가 전화할 때 꼭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낼 거니까요. 나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어느 날 목요일, 10월에 존이 떠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다음날 밤에 런던으로 돌아온다고 말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귀환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12월까지 거기서 일하겠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그 일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빨리 돌아오고 싶었다고 했고 나도 그를 보게 될 게 기대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저녁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채소를 알맞게 잘라 중국 요리로 만들고 그의 곁들일 소스도 준비했다. 긴 은색 블레이드와 밝은 나무 손잡이를 가진 좋은 주방 칼들이 있었다. 그날 저녁 그 칼들로 채소를 조심스럽게 막대기 모양으로 썰었다. 존이 오후 6시에 전화해 도버에 도착했고 기차를 타고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도착 시간에 맞춰 식사가 완벽하게 준비되도록 했다. 내 요리 솜씨로 그를 감동시키고 싶었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었던 것 같다. 시간이 흘러가고 기다렸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 그가 늦어지자 시계를 계속 쳐다보았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나를 보러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나 밤 11시 반이 되었다. 그때까지 기다리다 지쳐 실망감을 느꼈다. 그와 함께 내가 만든 중국 요리를 먹고 싶었으니까. 그렇게 특별한 것을 만든 것이 우스워 보이기까지 했다. 실망한 채 결국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마도 그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침낭에 들어가 눕자마자 현관 벨이 울렸다. 그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기쁨이나 환영의 표정은 짓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이 났으니까. 존이 큰 녹색 캔버스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태연하게 다른 직원인 알렉스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늦었다고 말했다. 나는 심란해졌다. 나를 보고 싶어 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난 짜증을 최대한 참았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중국 요리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런 거네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중국 음식을 배달시켰지만 너무 취해서 다 버리고 왔다. 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소용 없어졌네요. 아까 만들었을 때는 식지 않고 맛있었을 텐데. 내가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을 즐기지도 못한 채 다 버렸다. 여전히 상처받고 어리둥절했다. 그가 잠자리 들면서 속옷이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더 이상 속옷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구멍이 많았다. 왜 이런 걸 입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존은 자신의 이상한 복장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화려한 담요를 덮고 나란히 누웠다. 내가 초대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낙심과 불안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그것을 직면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었다. 난 걱정스러운 의욕들을 밀어내고 감각에서 차단시켰다. 나는 존에게 집 열쇠 꾸러미를 건넸다. 평범한 열쇠들이었지만 그것은 내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존은 내가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자신은 식료품과 음료를 사기로 했다. 때때로 그는 내 날카로운 주방칼로 요리를 해주기도 했다. 집에는 가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소지품을 큰 녹색 가방 안에 두었다. 한 번은 그 가방에서
메이드 인 오스트리아라고 적힌 튼튼하고 검은 프라이팬을 꺼내기도 했다. 그가 이사 온 지 2주가 지난 1일, 술집에 가려고 준비하면서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 청바지는 내 일요일 최고의 옷이에요. 특별한 날에만 입는 거죠. 그의 청바지에는 여러 색깔과 다양한 크기의 덧댄 천들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것이 웃기다고 생각했고, 내 부모님이 이런 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있는 나를 보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궁금했다. 나는 존이 새 옷을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낡은 옷을 수선해서 입었다. 그것은 그의 특이한 행동 중 하나였다. 우리는 함께 술집에 갔다. 그의 존재로 인해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좋았다. 그가 독일에서 돌아왔던 그날 밤은 뒤로 미뤄두기로 했다. 어느 날 아침, 존이 직장에 가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긴 검은 외투와 하얀 칼라를 입은 목사님을 맞이했다. 나는 그런 방문객에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저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새로 이사 오셨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는 바닥 중앙의 낮은 테이블 옆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스쳤다. 마치 위험하고 악한 장소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서둘러 그는 변명을 한 뒤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처음에는 웃긴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실망스럽고 허전해졌다.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이 그를 불편하겠는지,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더 많은 가구를 만들었다. 그는 2개의 접시만 올려놓을 수 있는 작고 좁은 나무 테이블을 만들었다. 식사 시간에 우리는 그 테이블 양끝에 앉았는데 그의 의자가 내 것보다 더 높았다. 낮고 작은 의자에 앉으면 내 다리가 답답했지만 그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어서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그가 나를 보호하려는 상징일까? 아니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작으니까 작은 의자를 준 것일까? 존이 이사 온 지 몇 주, 그는 독일에 갈 때 자신의 집에 두고 온 거미를 가져오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러라고 했고 그는 거실 라디에이터 위에 거미집을 놓을 선반을 만들었다. 존이 이사 온 후에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았지만 그는 항상 조용히 앉아서 계속해서 차를 달라고 말했다. 나는 빨간색과 분홍색이 섞인 중국 주전자로 차를 끓여주었고 그는 대나무 무늬가 있는 중국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거미를 바라보았다. 가끔씩 파크웨이의 애완동물 가게에서 사온 메뚜기들이 거미 등 위로 기어다니기도 했다. 거미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먹이가 거미가 있다는 걸 잊고 경계하지 않을 때 그때 거미가 공격하죠. 마치 경찰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원하는 것을 잡아내는 것 같죠. 그가 신이 나서 말했다. 아니면...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초록색 눈동자가 큰 검은 거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거미는 기어다니는 생물들을 죽이기 위해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경찰들이 긴장을 풀 때 덮치는 거죠.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떤 게임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대화는 드물었지만 우리의 대화 중 일부는 기억난다. 그가 지역신문을 읽다가 어떤 소식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웃기다고 했다. 어떤 목사가 매달려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목사의 팔다리는 천장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특이한 모습으로 죽은 것 같아 보였다고. 이런 것들이 존의 독특한 유머 감각에 잘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한 번은 그에게 타일러를 어떻게 했을지 물어봤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직접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킬 수도 있죠. 복수하고 싶은데 직접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의 예상치 못한 설명에 나는 당황했다. 타일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싶었지만 존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타란툴라가 도착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존은 바닥에서 자는 것이 너무 춥다고 말했다. 우리만의 침대를 만들어 줄게요. 라고 선언했다. 인도 여행에 영향을 받아 언제나 이국적인 곳에 있고 싶었던 나는 가구가 생긴다면 낮은 높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푸튼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했더니 그가 그렇게 해주었다. 퇴근 후 매일 집에 돌아올 때마다 존은 목재 판자 몇 개를 들고 왔다. 분명 비싼 오크 판자였다. 그는 그것들을 자신이 일하는 건축 현장에서 가져왔다고 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걱정했더니 이거 하나 없어진 건 누구도 몰라요. 라고 그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평범한 규칙은 존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마음대로 행동했으니까. 그는 이중 침대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 마루판처럼 판자를 깔았다. 판자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었다. 목재가 너무 튼튼해서 완성된 뒤에는 푸튼을 접어 의자로 사용하기 힘들었지만 평평한 바닥으로는 잘 활용할 수 있었다. 존은 홀리암스 근처의 푸튼 가게에서 매트리스를 가져오겠다고 말하고 리어카를 끌고 나갔다. 그런데 그는 매우 기분이 나쁜 상태로 돌아왔다. 욕을 하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서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본 첫 번째 상황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사람들이 피날리 로드 가게에서 매트리스를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너무 멀기도 하고 다른 방향이잖아.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내가 말하면 그가 나를 탓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느꼈고 어쨌든 내 잘못인 것 같았다. 본능적으로 그의 분노가 나에게 향하지 않기를 바랬다.